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 상당히 또 노근한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또 이와는 달리 텐션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또 다음 주고 레포트도 내야 되고 근데 뭐 재밌죠, 그죠? 그런 텐션이 없이는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자, 오늘은 까밀로 세셀라라는 우리 20세기 최고의 노벨리스타, uno de los mejores novelistas del mundo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인상이 어떻습니까? 무섭죠? 무서운 할아버지 같죠?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머러스합니다. 근데 얼굴을 이렇게 웃는 사람 얼굴이나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얼굴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비슷한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볼 때는 되게 딱딱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막상 대화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그 다음 글을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페인어로 잘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분 글을 읽어보면은 특히 이제 그 산문, 논픽션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신문에 기고를 한 거라든가 뭐든지 관계없죠, 그죠? 자, 오늘은 라 꼴메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꼴메나는 이분이 1951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 스페인 사람 아닙니까? 에스파뇰이죠, 그죠? 그리고 시민전쟁에도 참가했고, 그때 그 직후에 계속 스페인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51년에 출판했던 이유는 스페인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분이 그 센수라하고 관련된 검열관에 어떤 속한 그런 신분이고 상당히 또 그 군부에 있었기 때문에 군부에 직접적으로 몸을 담았다기보다 관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 우파 중에 우파죠, 그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혀 관계 없는 거고 정치하고 이분은 근데 이 라꼴메나를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출판한 이유는 스페인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55년에 스페인에서 출판이 된 거죠. 55년.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마리오 까무스라는 영화 감독이 1982년에 이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오 까무스 이름 여러분들 이름 귀에 익죠, 그죠? 바로 포르투나타 가신타를 만든 또 그 다음 Los Santos Inocentes 죄 없는 성자들을 영화화한 바로 그 같은 그 영화 감독입니다. 이분은 또 이런 어떤 그 영화 속의 내용을 그러니까 소설 그 작품 속의 내용을 영화화하고 또 그다음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 스페인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분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보면은 그 갭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적어도 한 30년 됩니다. 포르투나타 가신다까지 100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30년. 근데 이 30년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프랑코가 한참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할 때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스페인 사회를 막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봉쇄된 독재 국가로서 지배를 해 나갈 때가 바로 1951년이고, 그죠? 근데 1982년은 프랑코가 죽고 75년에 죽고 이제 자유와 물결이 불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완전히 안착이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사는 이 작품 두 작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런 시청자들의 입장이라는 건 굉장히 다르죠. 자, 이 작품은 한번 봤습니까? 이 작품이 완전히 지금 옛날에는 이걸 유튜브를 탐색을 하면은 한 작품 전체가 지금 한 2시간 되는 작품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 사라졌는지 선생님이 지금 그걸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 20분 되는 그걸 지금 가져왔고 또 여기저기 보면은 그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걸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시민전쟁 후의 스페인 사회를 지금 묘사하죠. 그죠? 그 분위기가 혹시 이 작품 영화 본 사람 어떤 분위기입니까? 한번 코멘트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때 사회가 어떤 사회죠? La sociedad española posguerra. 전쟁 전과 직후는 완전히 스페인은 다릅니다. 자, 우리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1943년 마드리드입니다. 43년은 전쟁이 39년에 끝났죠. 그죠? 43년은 그야말로 전쟁 바로 직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둡고 또 아주 서로가 경계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군부가 또 경찰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개인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그런 사회. 또 보수적인 어떤 그 과거의 그런 축들이 계속 지배하던 전통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던 그런 사회. 1943년 마드리드. Sociedad posguerra española con diversos problemas como 어떤 문제가 많은 사회였습니까? 전쟁이 있었던 사회는 그 직후에 거의 동일한 비슷한 어떤 패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스페인만의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pobreza 뭡니까? pobreza 가난이라는 거 정말 무섭죠. 그죠? 가난하고 지금 굶주려야 되는데 갑자기 잘 데가 없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다.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 다음 히포크레시아.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짓말, 사기꾼, 또 어떤 그런 권모 술수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내가 나쁘고 또 내가 나쁜 짓을 한다, 거짓말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스스로 그걸 모른 척 해버리는 그런 사회. 그 다음 프라우데, 이건 사기죠. 사기. 거짓말보다 좀 더 발전한 겁니다.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사회. 뭔가 바른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거나 살다 보면은 도무지 헤어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암울한 사회죠. 그 다음 프로스티투시온. 많은 여성들이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몸을 팝니다.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없죠. 우리 시대의 이런 어떤 현상하고 그 당시 현상하고는 전혀 사실은 좀 다른 걸 겁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밤에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뭔가 그 영화의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밤이라는 어떤 세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두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찰들이 딱 통행금지를 시켜놔버렸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밤에 뭐 낮에도 할 게 없는데 밤에 더더욱이 더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잠 안 자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로 이런 어두운 세계와 관련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저런 어떤 부분도 영화에서 그 포착을 해서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억압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뭔가를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현상들을 이렇게 포착을 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작가가 이렇게 찾아볼 때 그 중에 하나의 큰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현상으로 일단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오모섹수알리다, 동성애죠, 그죠? 동성애의 어떤 그런 지금 사랑 또 어떤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스페인 사회는 전쟁 직후에 굉장히 가톨릭적이고,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이런 호모섹수알리다에 대한 그 편견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호모섹수알리다는 굉장한 그 사실은 범죄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우리 하나의 큰 또 다른 관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또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어떤 법적으로의 보호, 뭐 그 소수자의 어떤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인정해주는 부분이 이제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죄악시되는 개념인데, 여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작품에서 보면 주로 상류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뭐 여유도 있고, 그죠? 또 어떤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냥 건드리면 좀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힐란시아 데 폴리시아, 경찰의 뭡니까? 그 하나의 그 야경 국가, 경찰이 통제하는 국가, 그 사회 자체는, 그죠?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군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의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다. 그 다음 센수라라는 개념, 이 개념도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그 여러 가지 검열의 일단 대상이 이 작품 자체가 되었고, 그 당시에 검열이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검열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처음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출판이 됐고, 그죠?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검열이죠.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또 어떤 검열관의 자격이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견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작품은 특이한 면이 있다면은, 이 작품이 사실 한 300쪽 남짓, 한 300~400쪽 되는, 물론 이제 인쇄를 어떻게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정도 분량이 되는 소설입니다. 근데 사실주의 소설이고 단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나오는 인물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0여 명 됩니다. 돈키호테 그 큰 책에 나오는 인물 수가 어떤 분이 뭐 650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660명 정도 안팎으로. 어떻게 카운트하냐에 따라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그 책 자체로 올 때 훨씬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돈키호테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할 때 좀 특이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215개의 아넥도타스, 하나의 그 에피소드, 작은 에피소드를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뭡니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사람 인물들 있고, 또 몇 번 나오다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죠? 총 3일 동안 마드리드에서 1943년에 벌어진 일을 한 200여 개 남짓한 그런 그 사파 형식의 그런 에피소드로 쭉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지학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꺼졌습니다. 잘 들립니까? 오늘은 열심히 한번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215개의 그런 에피소드가 계속 이렇게 묘사가 되고 이제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걸 어떤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순차적으로 쭉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긴 망원경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으로 그 당시 상황을 3일 동안 쭉 이렇게 마드리드 시내에 있었던 일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 200여 개 이상의 그런 그 상황을 묘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사람 그 내부에서의 어떤 대화라든가 또 어떤 사람들끼리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쭉 이렇게 산발적으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또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영화를 어떤 그 만든 감독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레이터 누군지 몰라도 그 나레이터가 자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만 돌아가면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혼자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건 최근 영화인가요? 이거는 지금 이것도 이름이 라 꼴메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까밀로 세세라 작품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테르툴리아 장소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그 집합 장소인 그 카페테리아에서 카페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대화하고 거기 주인이 지금 뭐 잔소리가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왜 사람들은 많은데 사 먹는 게 이렇게 얼마 없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후에 낙후된 사회 속에서 지식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뭐 반나절, 한나절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게 글도 기고하는 사람인데 신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합류해서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사줄 테니까 우리 여기 앉으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앉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본 저 포르투나타 카신타 그 영화 속에서 막시밀리아노 루빈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입니다. 어디서 봤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죠, 그죠?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나이가 좀 있는 이분은 이 사람 말고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은 또 그 산토스 이노센테스, 로산토스 이노센테스에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죠. 기억납니까? 자,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좀 이렇게 사는 재산이 좀 있는 약간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데 호모섹수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유고 지금 앉아 있는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있는 척하면서 유식한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뭔가를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기꾼입니다. 굉장한 사기꾼이고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거짓말과 사기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같은 하숙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음식물을 훔쳐 먹기도 하고 또 지금 거짓말을 해서 그 가짜 만년필을 비싼 돈을 받고 또 팔기도 하고 저 뒤에 앉아 있는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저 사람 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이제 돈이 좀 많은 그런 유지에 속하는데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자기의 능력을 굉장히 좀 부도덕하는 데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사람들의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한테 담배를 하나 얻어 필 수 있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오는 여기 신사는 아카데미코를 이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탈락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레알 아카데미아 에스파뇰라 그 회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되지 못하고 지금 좀 낙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나타나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우리 그 아카데미코의 그 회원 후보일 때 저 할리몬에서 한 연설을 한번 우리한테 해달라고 우리가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죠. 결국에 이 사람을 모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목적도 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외로움이라는 거 또 자기들하고의 어떤 대화 상대를 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여기 앉아 있기 위한 그리고 커피를 이 사람은 이제 돈이 좀 지금은 있는 상황이니까 커피를 이 사람이 사줍니다.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야말로 미제라블레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쟁 후에 커피 한 잔 살 돈 없는 그런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좀 허구적인 그런 모습들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어떤 관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이 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전쟁 후의 그 사실적인 사회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인데 그 속에는 위선과 사기와 이런 것들이 계속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성은 또 이 괜찮은 남자가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연설을 또 흥분해서 막 하고 있죠, 그죠? 마치 그 할리몬에 온 그런 기분을 그대로 지금 다시 어려운 사회를 지금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다 보면은 마르코스라는 인물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봤고 또 지금 또 나오는 그 인물인데 한번 볼까요? 그건 지금 마침 이게 또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여기저기 그냥 호세 까밀로 세셀라 방식으로 여기저기 지금 모자이크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아까 사기꾼이라 그랬죠, 그죠? 양복 입고 멋있게 저기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자기 하숙집 부엌에서 하녀한테 이런저런 비누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그런 핑계로 여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 속에 있는 음식물을 빼먹으려고. 나중에 자리를 잠깐 빌 때 그 계란이라든가 이런 걸 빼먹기 위해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숙비 안 내가지고 그 주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벌써 3주째 밀려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곧 갚을 거고 앞으로 다음 달 거도 갚을 것이다. 내가 만든 비누 하나 지금 선물해 줄 테니까 한번. 그러니까 매 순간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매 순간이 그 상대방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시골에 이제 지방의 집에 있고 여기 올라와서 시험 공부도 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험 그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 시골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음식물을 보내왔습니다. 소포로. 근데 그걸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고 흥분해서 그거를 지금 자기가 분해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깨소 알죠? 치즈. 그다음 그 초리소라고 합니까? 초리소는 아주 맛있는 하몬이라고 있죠, 그죠? 하몬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 소시지 같은 겁니다. 말린 거. 초리소, 깨소, 하몬 이런 걸 엠부티도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내온 겁니다. 이건 치즈죠, 그죠? 어머니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온 선물을 지금 소포를 자기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죠. 이게 그 당시 이제 전후 그 마드리드 상황입니다. 이게 그란비아, 마드리드의 가장 핵심적인 거리고 이거는 밤에 그 포르스티투시온 그 장소입니다. 그 여러 가지 사실 굉장히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장소죠, 그죠? 근데 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특히 이제 밤에 대한 묘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장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 그 하숙집의 그 사기꾼은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혼자 여기 올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모시고 와서 이런 또 분위기 속에서도 잘 적응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 자체가 이런
성격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지금 카페에서 앉아서 서로가 이제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을 데리고 아까 그 여러분들이 본 그 프로스티튜션 장소로 갑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사기꾼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만년필을 가짜 만년필을 미국에서 온 파카 오리지널 만년필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돈에 이 부자 저 사람한테 이제 팝니다. 그래서 그냥 파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만년필이 터져서 양복이 다 나중에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양복에 큰 얼룩이 지고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기 이 사람한테 막 따지러 오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는 절대 그 사기를 친 적이 없고 진품을 팔았는데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을 거다. 아니면 자기한테 누가 이렇게 사기 잘못된 물건을 팔았나? 뭐 이런 식의 막 변명을 달죠. 그죠? 지금은 이제 그 만년필을 파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남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여성들도 많이 오고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많이 또 그 대화 속에서 독자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또 그 여러 여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포르투나타 하신타에 나오는 그 아나 벨렌이라는 이 배우, 젊은 여자 배우가 또 나오죠. 그죠? 이 배우는 이 맡은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젊고 아주 그 또 예쁜 그런 이미지의 여성인데 남편은 아니고 그 애인이 지금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인데 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그 이 사람들 이 남자들이 있는 지역에 와서 댄서로서 춤을 같이 춰주는 그런 상대자로서 역할을 하고 또 밤에는 할 게 없죠. 그죠? 거의 없죠. 그래서 그 아까 그 프로스티튜션 거기 가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아까 그 볼펜 만년필 산 그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이 여성하고 또 뭐 그런 같이 있게 되고 아무튼 전쟁 후의 그 뒤죽박죽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여기는 이제 하숙집에서 그 하숙생들하고 그 여주인이 같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숙집 여러분들은 고려대학교 주변에 하숙집이 있습니까? 새끼를 주고 네. 요즘은 잘 옛날만큼 뭐 잘 보이지 않아서 요즘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옛날엔 자취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있는 자체가 그 하숙집이 기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기꾼은 여기 돌 나왔다고 그러면서 항상 상대방의 어떤 그런 아픈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항상 뭐라 그럴까요? 상투를 잡고 있다 그런가요? 그렇게 표현합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런 보다 우위를 점령하고 있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항상 뭔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좀 여린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공격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가장 또 메인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아버지, 나이 많은 아버지와 딸이 식사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영화 포스터의 중심에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지금 아버지하고 딸이 서로 눈치 보면서 그 아버지는 되게 화가 났고 딸은 눈치를 보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근데 같이 또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밥을 먹고 있고 이 장면에 대해서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왜 이러냐면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그 비밀 모텔이 있는데 여기 집 주변에 그 모텔에는 뭐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또 때로는 저기죠 직업 여성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드나드는 그런 숙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애인하고 어머니 말고 애인하고 거기를 점잖게 올라가다가 딸이 또 다른 애인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서로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런 호텔 앞에서 모텔 앞에서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주 그런 충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참 좀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긴박한 순간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엄마는 열심히 말을 거는데 아버지는 말도 없고 딸은 계속 눈치 보고 겁에 질려서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소파가 지금 줄어들지 않으니까 엄마가 빨리 먹으라고. 어떤 스토리가 계속 전개된다기보다는 그 3일 동안에 마드리드의 어떤 바리오, 어떤 구역에 있었던 일을 계속 순차적으로 여기저기 한 200군데 이상을 쭉 이렇게 큰 망원경으로 보면서 포착을 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식의 하나의 독특한 문체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잘 모르고 보다 보면 이게 이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좀 산만한 그런 글인 것 같은데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단어도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런 그 좀 로맨틱한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격인 그 마르코스가 마르코스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옛날 어릴 때 친구하고 지금 잠시 이제 그 썸을 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옆에 있는 여성도 프로스티투타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옛날 무덤이 있던 자리였다. 그러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유물 유적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얼마나 이게 불안정하고 공허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그 장면 중에 하나죠. 자, 이걸 지금 한꺼번에 쭉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옛날에 만든 영화가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저 내부에 다루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어둡죠. 총 215개의 아넥도타스, 그 에피소드, 그 어떤 사파들을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읽어가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대략적인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뭔가 중심이 되는 스토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 자체가 뭡니까? 라 꼴메나, 벌집이죠, 그죠? 벌집 자체의 어떤 중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벌집 자체 전체가 하나고 그 속에 수많은 벌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혼자 아니면 때로는 또 다른 벌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조합이 돼서 살아가고 있죠. 그 에피소드를 보면 대부분 다 이게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실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어가는 것은 우리 그걸 읽어가면서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독자들의 어떤 노력 덕분에 그런 이해력 덕분에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글 자체는 그냥 산만하게 여기저기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묘사하는 거기에 거칩니다. 좀 엄격하게 따지면 전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오트랄리다 델 아우토르, 이 소설 쓴 사람 또 그 어떤 나레이터의 중립성, 절대 개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내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전후의 그 스페인 사회에 대한 하나의 사실적인 묘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작품 자체는 너무나 그게 극명해서 그걸 레알리스모 오헤티보라고 보통 또 이야기를 합니다. 레알리스모 중에서도 객관적 사실주의, 레알리스모 오헤티보. 이런 용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르코스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지금 이제 그 누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고 잠을 잠깐 잤다가 또 그게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영이 없을 때 그 누나의 남편이 없을 때 잠시 그렇게 쉬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쉬다가 며칠 후에 다시 누나 집에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입는 옷도 그 자기의 그 꾸냐도죠, 그죠? 그 자영의 옷을 와이셔츠를 입고 입었던 건 다시 누나가 세탁을 해서 자영이 입고 뭐 이런 식의 순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이 굉장히 또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름이 꽤 있는 위치가 있는 그런 글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카밀로 세셀라는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그런 작가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수많은 작품을 썼지만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에스틸로 자체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던 그 두아르테, 파스쿠알 두아르테에 대한 영화, 그 또 소설이 있죠, 그죠? 거기 사용이 된 하나의 그 사실주의와 관련된 그런 문체. 또 여기 지금 라꼴메나에서 보여지는 그런 문체. 또 여러 작품에서 보여지는 각각의 그 문체들이 서로가 다 특징적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죠. 어떻게 좀 비슷한 작품도 있어야 되는데 각각 다 다를까? 그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설가라고 해도 사실은 하나의 문체 사실만 고집한다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사람은 내면에 수많은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걸 그 한두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려고 그러지 않고 작품마다 다 각각 다른 그런 하나의 어떤 실험적인 그런 문체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그런 아주 그 좀 역동적인 그런 성품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 꼴메나라는 작품과 그다음 여러분들이 저번에 봤던 그 라 파밀리아 데 파스쿠알 두아르테, 원래 소설명은 이거죠. 라 파밀리아 데 파스쿠알 두아르테. 근데 영화로 할 때는 그냥 파스쿠알 두아르테 한 명의 그런 어떤 자기 일생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너무나 내용 자체가 원래는 소설 속의 내용이 많아서. 근데 이 두 작품 중에서도 라 파밀리아 데 파스쿠알 두아르테가 아마 노벨상 탈 때 가장 중심적인 작품이었을 겁니다. 상당히 좀 이게 트레멘디스모라는 좀 끔찍한 그런 효과를 주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게 두드러진 하나의 그 문체로서 소설, 그러니까 노벨상 타는데 좀 이렇게 좀 그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트레멘디스모 자체가. 한강이라는 사람이 스페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지금 노벨상을 탔는데 그 사람 책을 읽어봤습니까? 베케타리아나. 선생도 다 읽어보지는 않고 그냥 한 몇 년 전에 서점가에서 빨리 몇 페이지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문체 자체가 섬세하고 아주 그 시적인 그런 묘사, 그런 것들이 특이한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노벨상을 그걸로 타고 안 타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바라고 훌륭한 문체는 확실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문체고, 그다음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감수성과 또 어떤 표현력이 지금 어떤 시대, 또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요구 이런 거가 지금 잘 맞아가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하는 또 관점이 있으면 나중에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어떤 점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지 그걸 한번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수업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뭐 레포트를 쓸 때 약간의 어떤 인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까밀로 세셀레에 대한 그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 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또 대화를 많이 하고 아까 레알 아카데미아 에스파뇰라에서 활동을 또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학술적인 활동도 하고 또 소설가 예술적인 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쓴 출판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고 연구도 많이 됐습니다. 한번
아까 잠깐 찾아본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볼까요? Y supuso, de entrada, supuso un cambio absoluto en la forma de escribir de España, en unos momentos tremendos, los de la posguerra inmediata, 이 사람은 까밀로 세셀라의 아들입니다. 44. Y tuvo una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죠, 그죠? se convertiría a la larga en la novela más traducida de un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castellano después del Quijote. 알고 보면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분이었다. 실제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완고하고 무섭게 보이죠, 그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인상을 줍니다. Le siguieron libros de enorme peso como La Colmena o como El viaje al Alcaque, pero ya allí apuntaba maneras de vivo literario, por decirlo de una manera frívola, y desde el primer momento, incluso aquellos que eran hostiles al contenido ideológico de la obra, porque al fin y al cabo tuvo sus más y sus menos con la posguerra, con la censura en la época del régimen de Franco y más aún en la censura de la posguerra. A pesar de eso, el talento literario no se lo negaba casi nadie. Ella es posiblemente el prosista más importante de la segunda mitad del siglo XX en la literatura. 이 사람은 이제 셀라에 대한 연구자입니다. Hay tres razones. Una, un continuo innovar en los géneros literarios tradicionales. 끊임없이 그 전통적인 그 산문, 구조, 또 그 어떤 문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Su literatura tiene que ver con la realidad española contemporánea. Caso más evidente, su obra maestra, La Colmena, es un retrato. 그러니까 스페인의 어떤 그런 전후의 여러 현상들, 사회 현상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또 Y la tercera 보여주는 razón, muy importante en un escritor, por su prodigioso dominio de la lengua del castellano. 이 사람이 이야기 reflejo de la realidad no es la literatura, es un fenómeno paralelo o parecido a la literatura. Sin embargo, creo que hay que acentuar determinados momentos o caracteres o instantes o lo que quieras llamar para poder producir el fenómeno al que llamamos literatura. ¿Qué fue la vida de Camilo Cela durante la época primera? 이 사람은 그 리테라투라라는 자체가 이 현실 그 역사의 어떤 평행선, 다시 하기해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 어떤 매체를 지금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말고 아들 말고 조금 전에 그 연구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스페인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자기 작품을 통해서 또 하나가 문체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전통적인 어떤 표현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해서 하나의 그 새로운 이노바도르 어떤 혁신적인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했죠. 그죠? 변신하면서 지금 그 두 가지가 문체와 어떤 역사성 이게 한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항상 나오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작가들이 다 그런 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근데 굳이 두 가지를 지금 그렇게 앞세우는 거는 한강이라는 사람도 한국의 20세기 중요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아픈 그 구석에 대한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새로운 어떤 문체 개발 이게 굉장히 그 문체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국문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함부로 이렇게 지금 덤벼들고 싶지는 않은데 국어국문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냥 먼 시선에서 이렇게 볼 때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 과거에 존재하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체는 아닙니다. 굉장히 실험성도 강하고 공부를 과거에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 있었던 그런 축적이 돼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첨가를 하면 좀 스페인의 어떤 그 바로크적인 그 면이 거기서 발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강이란 자체가 그 스페인의 바로키즘을 어떻게 배워와서 뭐 적용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연히 비슷한 어떤 통하는 그런 공통된 부분들이 선생님이 볼 때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히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몸이 변형이 돼 가면서 그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독자들한테 시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문체를 좀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어가는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르실라소 델라 베가가 어떤 신화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16세기 시를 써갈 때 그런 뭔가 좀 특이한 스페인의 어떤 독특한 바로크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런 비슷한 부분이 그 한강의 문체에도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 그게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또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일단 우리 카밀로 세셀라로 다시 돌아오면은 Como género literario que implica 네. una misma fórmula en todos los casos, hasta ese momento en las claves literarias de la Camilo Cela cambian en la forma, pero no cambian en el fondo. El fondo es completamente reconocible y el lenguaje también. La capacidad de... 아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의 그 문학 세계 문체는 계속 바뀌는데 문학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어휘라든가 문학에 대한 어떤 그 관념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계속 동일하게 존재했는데 표현하는 방법 자체, 문체 자체는 끊임없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Pues una visión del paisaje y del paisanaje de la España polifónica, atendiendo no a los grandes sucesos históricos o a los grandes monumentos o a las obras consolidadas, sino a la vida más cotidiana, a la vida más doméstica, a la vida interior. 그러니까 노벨상을 언제 받았습니까? 1989년입니까? 그 이유는 문체 자체가 스페인의 역사적인 테마에 그 막 집중이 되었다기보다는 좀 더 사람들의 일상적인 스페인의 어떤 평범한 생활 그 속으로 더 좀 몰입이 되어가지고 좀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떤 뭐 느낌이라든가 어떤 또 생각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어디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언어에 대한 그런 그 구사 능력이 특히 그 어휘의 구사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쓰는 용어들은 되게 쉬운 것들입니다.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마찬가지죠, 그죠? 쉬운 용어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휘들을 엮어서 굉장히 복잡한 미묘한 것들을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글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막상 읽어보면. 어휘에 대한 스페인 언어, 그 어휘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티오나리오 세크레토 비밀의 그 사전이라는 그게 팔라브로타 욕설이라든가 막 어두운 그런 용어가 많다 그랬죠, 그죠? 그런 용어조차도 다 소중한 스페인의 그 자산이다, 스페인 언어의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만 모아서 사전을 만든 겁니다. 원래 팔라브로타나 그런 좀 험한 말들은 사전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따로 모아서 사전을 만든 거죠. Así que a la calidad literaria, al acontecimiento literario de la aparición del
자,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대략 어느 정도 중요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했고, 물론 이제 뭐 많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나 또 어떤 좀 중점 사항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한 좀 논의할 시간을 좀 줄까요? 한 3명 저번같이 조금 이야기를 하고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같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어떻게 할까요? 3명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서너 명씩 이렇게 한 조를 할까요? 아니면 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4명 또 여기 3명 여기 2명이 해야 되겠네요. 여기 옆에 있는 학우들하고 또 같이 이쪽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다, 그죠? 여기 물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2명 이렇게 또 한 조를 하고 여기 같이 4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4명, 4명. 그 다음 여기 같이 여기는 어디하고 하는 거죠? 두 명이 하고 여기 2명이 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이 나는 거 그대로 먼저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La primera impresión 가장 강렬하게 받은 첫 번째 인상 그걸 중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명만 있어서 조금 섭섭합니까? 이야기를 모아놔서 또 약간 작은 버전의 그 대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심이 되는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쉽지 않고 그나마 아까 그 무서운 약간 토지가 나 원래 부동산에서 신호가 바뀌는 어린이 요약하는 게 모르겠어요. 한 번째 주인공이 소식이 벌써 썼을 거예요. 23번인가 박경림 원주 원주 아는 원주 아니 강원도 분은 감자로 버스 타는 거야. 영어 전후사는 불안한 스킨사를 사실 우리나라에도 전후라는 그 시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도 지금 되게 유머러스하고 잘 묘사가 되었다. 우리나라 전후 생각하면 정말 전후죠. 그쵸. 네. 정말 피죽도 묻어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저기는 되게 경제 상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기도 이제 엑스트레마두라 같은 데는 정말 힘들었을 거고 저기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드리드 서울의 종로의 어떤 한 그런 정도 그런 술집이라기보다는 찻집 있죠. 옛날엔 찻집. 다방. 너무 많은 술집은 그 기생집 이런 거 조금 또 다를 거고 그죠? 스페인 내부를 한번 보여주는
모습들을 다르게 60년대 무슨 얘기 참 좋았어. 그 단편지 수업 시간에 안 보이는 기현의 연기. 저희가 같은 했던 뮤지컬 그 소울메이트 원보이신 성우 목소리가 되게 좋잖아요. 아니 근데 그 처음 딱 카페 자리가 됐을 때 아주 자, 지금 계속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같이 우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게 지금 기본적인 건 언급이 됐지만 이게 워낙 큰 작품이다 보니까 언급이 안 된 것도 많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여러분도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한번 같이 돌아가면서 정리된 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Alguna opinión? Las clases sociales aparecen muy bien representadas. Sí. En el mismo lugar se reúnen personas de todo tipo de origen para compartir sus historias, sus experiencias. Creo que está muy bien. Gracias. 그 스페인에서 온 마르타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그 당시 전쟁 직후에 존재했던 사실적인 그런 인물 유형들 또 그런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사회를 형성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직고 사실적으로 묘사가 됐다고 합니다. 레알리스모 오케티고 그죠? 그걸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주의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변형이나 어떤 그런 일부 어떤 셀렉션을 해서 선택만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책에 많은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좀 단순 명료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실적인 그 에피소드들을 계속 만들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주절주절하게 묘사를 했다가는 작품이 엄청 길어지겠죠, 그죠? 또 다른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묘사했나? 왜 제목을 라꼴메나라고 했을까? 그런 것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왜 개미집이라 그러지 않고 벌집이라고 했을까? 뭐 이런 집합적으로 사는 수심에 튀어나온 건 잘못 건드린 폭발하기 직전에 바로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죠? 뭔가 굉장히 텐션이 강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이 뭐 전쟁 직후나 직전이나 또 한참 이후에 사회에 사는 사람이나 사실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죠. 누구나 다 기본적인 어떤 본능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근데 저 때는 억압을 해서 사람들이 한 사회에 그냥 그 숨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모든 걸 다 욕망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 그게 이제 응축된 하나의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게 밤에는 그런 지금 소설 속에 그런 프로스티투시온의 장소로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인터뷰할 때도 잠깐 나옵니다. 그거밖에 표현할 게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혹시
뭐든지 관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 나눈 거 짤막짤막하게 단어 몇 개씩. 그렇게 네. 없습니까? 저는 일단 이게 나눌 건데 제목이 벌칙인 이유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줬다시피 다양한 인간들의 구상을 모아둔 그런 집단이라서 벌칙으로 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으로서는 아까 그 카페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무덤이 있던 자리여가지고 책상 같은 걸 뒤집어서 막 확인하고 그랬던 장면이 네.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죠, 그죠? 막 또 그 주인이 되게 그 돈에 궁색한 그런 그 다방의 주인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무슨 혁명이 일어난 것 같이 그걸 다 뒤집어 버리고 난리가 난 거죠. 셀라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사실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부드러운 분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나본 분들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미국에 선생님 공부할 때 그때 원로 교수님이 셀라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분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인데 셀라도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고 이제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거 개인적으로 쓴 글들을 읽어보면 기회가 있으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쉬운 단어로 이렇게 글을 잘 쓰는구나. 하나 여러분들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문제들은 그죠? 또 혹시 지금 시간이 한 2분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안 하면 오늘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 주인공이 있다면은 뭘까요? 주인공 그 스토리가 이게 하나의 그 좀 단편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소설이죠, 그죠? 그나마 그 마르코스라는 그 좀 그 지식인 그 누나 집에 얹혀서 살기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가난한 지식인 그 사람이 주인공에 조금 가까운 인물이긴 한데 좀 자주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주인공이라는 건 뭘까요? 주인공 중심이 되는 어떤 인물, 중심이 되는 어떤 뭐 스토리의 어떤 핵심을 잡아가는 주체 그런 게 있다면 없습니까? 없다고도 일단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 그 사회 전체 낙골매나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중심이 되는 하나의 그 사회지만 하나의 생물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에는 그 끝나는 지점에 가면은 그 여러분들 그 호모섹수얼 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좀 나오고 한 명은 그 파트너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보면 멋있는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뭐 어떻게 사고가 그 일어나서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하룻밤 지내게 됩니다. 그 두 명이 이제 이렇게 싸움질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본 그 배우 있죠, 그죠? 호모섹수얼 그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이 이제 끝나기 그 작품이 마감하기 좀 그 직전에 있었던 몇 가지 장면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다시 그 전체적인 하나의 그 뭡니까 에필로그 프롤로그가 있으면 에필로그로 나오는 동일하게 나오는 그 장소 배경이 바로 그 카페 있죠. 카페였던 것 같습니다. 카페가 쭉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클로즈업을 하면서 그 당시 그 나레이션을 하는 그 나레이터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조용하게 끝이 나는 그런 소설 마지막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어떤 일관성이 없고 전부 다 그냥 돌아가면서 묘사를 쭉
파악해 나가는 그런 식이죠. 순환적으로. 근데 시간적으로 전체로 볼 때 한 3일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의 그 범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